요즘 길거리나 SNS 보면요. 뭐랄까, 거의 교복처럼 보이는 아이템들이 좀 있죠.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아크테릭스 바람막이 재킷, 그리고 살로몬 스니커즈. 맞아요. 정말 많이 보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등산이나 트레일 러닝 이런 거 즐기는 분들만 알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용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했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모두의 이템이 된 걸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브랜드들을 소유한 기업, 아머스포츠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자료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매출이 얼마 올랐다 이런 숫자를 읊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성공 방정식을 한번 역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저도 이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의도된 성공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의도된 성공이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은 그냥 우연히 터진 유행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뭐랄까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오늘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 의도된 성공이라니?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성공의 규모부터 한번 보죠. 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아머스포츠의 이번 분기 전체 매출이 30%나 성장했어요.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엄청난 숫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출보다 더 놀라웠던 지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아, 주당 순이익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매출을 단순히 얼마나 많이 팔았나를 보여주는 외형이라면요. 이 조정 EPS는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실속 있게 남겼나, 이걸 보여주는 내실에 가깝습니다. 아하, 내실. 네. 이게 2배가 늘었다는 건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회사가 아주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죠. 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 돈을 벌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올려잡았다는 건 이런 성장이 일회성이 아닐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장이 어느 한 브랜드의 원맨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를 보시면 아크테릭스가 이끄는 테크니컬 어페럴, 살로몬이 속한 아웃도어 퍼포먼스, 그리고 윌슨의 보렌 라켓 스포츠까지 이 세 개의 주요 사업 부문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어요. 와, 전부 다요? 네, 이건 아머스포츠라는 항공모함에 달린 엔진 3개가 모두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모든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니 정말 인상적인 비유네요.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엔진은 역시 아크테릭스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는 등산복이라기보단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됐는데 이번 실적이 그 현상을 숫자로 딱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이번 분기에 무려 45%라는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줬죠. 45%요? 그런데 이 숫자를 가능하게 한 전략을 뜯어보면요. 이들은 단순히 핫한 재킷 브랜드에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3가지 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소비자 직접 판매, 즉 D2C, 둘째가 여성 고객, 그리고 셋째가 신발 카테고리. 이 3가지를 통해서 사실상 아크테릭스 라이프스타일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죠. 라이프스타일 제국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축인 D2C부터 좀 더 파고들어보죠. D2C 성장률이 46%라고 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온라인으로 많이 팔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D2C는 단순히 판매 채널이 아니거든요. 브랜드가 고객과의 모든 접점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아, 통제. 네, 가격, 디스플레이, 고객 서비스, 심지어 데이터 수집까지 모든 걸 직접 관리하면서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겠다는 거죠. 아하. 최근에 한국 유통사를 직접 인수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이 똑같은 아크테릭스 경험을 하게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인 거죠. 그러면 뉴욕 5번가나 밴쿠버에 거대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것도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브랜드 경험을 위한 공간, 일종의 대사관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브랜드의 철학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축인 여성 고객에 대한 집중도도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성 고객이요? 네. 여성용 제품 카테고리가 40%나 성장했다는 건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아웃도어 시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찾아냈다는 의미니까요. 루티어 팬츠 같은 특정 제품이 미국 전체 매장에서 판매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30년까지 여성 매출 비중을 30%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더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사업 확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비중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작지만 이게 바로 그 제국 건설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요. 네. 소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크테릭스를 채우게 만드는 거죠. 고어텍스 재킷에서 증명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신발로 확장해서 현재 1% 미만인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13%로 키우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와, 그래서 아크테릭스의 전략은 통제와 확장,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크테릭스가 철저한 통제를 통해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오리고 있다면 살로몬은 정반대의 전략을 쓰는 것 같아서 더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로몬의 변신이 가장 놀랍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등산 동호회 분들의 전유물 같은 신발이 지금은 패션위크 스트리트 포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신발이 됐어요. 그쵸. 정말 극적인 변화죠. 이 극적인 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한 방 뭐라고 보시나요?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은요. 살로몬이 기능성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했다는 겁니다. 아, 두 세계의 연결. 네, 산악 지형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라는 그 진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술적인 디자인을 도시의 문화적 코드로 성공적으로 번역해낸 거죠. 문화적 코드로의 번역이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모던 아웃도어 스니커즈 브랜드로의 리포지셔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인 아웃도어 브랜드가 놓치고 있던 젊은 소비자, 특히 패션에 민감한 여성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아하.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에피센터 전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에픽센터요? 진앙지라는 뜻인데 어떤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LA처럼 전 세계 문화의 진앙지가 되는 핵심 도시에 먼저 매장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트렌드세터들을 통해서 브랜드의 힙한 이미지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전략이죠. 아, 그런 방식이군요. 네, LA 멜로즈 애비뉴의 새로 연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는 사실이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북미 시장에서는 오히려 일부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빼고 있다고요. 아, 네, 그 부분. 아니, 이렇게 잘 팔릴 때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스스로 판매처를 줄이는 거죠? 희소성 전략이죠. 희소성 전략이요? 네, 아무 데서나 쉽게 살 수 없어야 더 갖고 싶어지는 그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치 샤넬이나 롤렉스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살로몬은 스스로를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신발계의 새로운 럭셔리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매출을 포기하는 아주 과감하고 영리한 선택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한편으로는 패션의 중심지에서 힙한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러 돌팔아서 희소성을 높인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뿌리가 고기능성 스포츠에 있다는 진정성은 또 확실히 챙기고요. 네, 정말 빈틈이 없죠. 정말 빈틈없는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크테릭스가 통자라면 살로몬은 번역과 균형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엔진인 윌슨으로 넘어가 볼까요? 윌슨은 아크테릭스나 살로몬과는 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테니스 라켓으로 유명한 아주 전통적인 브랜드인데 이들은 어떤 새로운 플레이북을 쓰고 있나요? 윌슨의 전략은 한마디로 생태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360이라는 컨셉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테니스 360이요? 360도 모든 걸 다 아우른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테니스를 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윌슨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라켓은 물론이고 신발, 의류, 가방, 모자, 심지어 공까지요. 와, 전부 다요?
네. 한번 윌슨의 세계로 들어온 고객은 다른 브랜드로 떠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내는 전략이군요.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이번 실적이 그걸 증명합니다. 특히 의류나 신발 같은 소프트 굿즈 매출이 2배 이상 뛰었어요. 2배 이상이요. 네, 이건 기존의 라켓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윌슨의 다른 제품들까지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윌슨의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확장 전략도 아주 흥미롭다군요. 중국에서는 올해에만 전문 매장을 80개나 열 계획이고 미국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서 1년 내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남부, 이른바 스마일 스테이트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법입니다. 테니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미국 내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타겟팅하는 거죠. 아크테릭스처럼 최고급 이미지를 고수하거나 살로몬처럼 문화적 트렌드를 이끄는 것과는 다른 아주 실용적이고 시장 지배적인 전략입니다. 정리해보면 세 브랜드가 정말 각기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네요. 아크테릭스는 프리미엄 통제, 살로몬은 문화적 번역, 윌슨은 생태계 구축. 네, 정말 흥미롭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중에 약간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9월 불꽃놀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적인 영향은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의 매출 추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4분기 전체 실적 가이던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발표 내용에 담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머스포츠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브랜드의 사례는요, 각자의 DNA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치밀하고 일관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이들의 성공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아크트릭스의 프리미엄 D2C 전략, 살로몬의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그리고 윌슨의 통합 경험 모델까지 각자의 길에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은 당신에게 아주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고도의 기능성을 가진 전문 브랜드들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모두가 원하는 브랜드가 될 때 과연 초기에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그 순수한 진정성 혹은 영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모두가 입게 된 아크트렉스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소수나 많은 틈새 시장의 보석에서 전 세계인이 아는 거대한 브랜드로 성장할 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어쩌면 그 잃어버리는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브랜드들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